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JJ님 서울 사신다고요? 근데 여기 진짜 조용해요, 동네가. 예, 오늘 아마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는 아무런 그 얘기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이게 촛불 집회 이런데 이렇게 계속 중계 방송도 해주고 있고 이러는데 이 참 맥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맥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열심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싸워 나가야 되고 싸워야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예. 무식한 아줌마들이 너무 많아요라고 이JJ님 하셨죠. 예. 갈 길은 멀죠, 근데 보면은요, 이 무식한 아줌마들이 목소리만 크지 그 사람들은 사실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 자, 이J님, 예, 감사합니다. 예, 후원해 주셨네요. 네, 멋쟁이 진님 오셨습니다. 예. 자, 남고식님 오셨고요. 이진돌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탄핵당할 결심입니다. 예, 한동훈 탄핵당할 결심, 이게 뭐냐고요? 네,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요, 윤석열 징계 소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징계 소송. 자, 여러분, 워낙 요즘에 소송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소송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 이 윤석열 징계 소송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징계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나면은 왜 이게 황당한지, 그리고 이게 왜 한동훈이 탄핵당하려고 저러나?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윤석열 징계 소송은요, 정식 명칭은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자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하나 먹습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감찰 방해,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수사 방해, 검사 출접대 사건 감찰 방해, 판사 뒷조사 블랙리스트 사건 방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20년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 정직 3개월을 당하고 난 다음에 소송을 내죠. 그래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다시 검찰총장으로 복귀를 해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본안으로 넘어갔더니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1심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죠.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해임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가처분이 또 기각이 돼버렸어요. 참 법원도 지 멋대로야. 그러니까 결국에 법원 이 판사들의 행동은 지들이 해코지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의 판단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하다못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돌멩이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 또 가다가 내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의 생각이 들면
그런 걱정이 들면 받아주고, 그게 아니면 냉정하게 이 법리야 어떻든 간에 냉정하게 힘센 놈 편을 들어주는 것이 판사라는 게 이번에도 정말 여지없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거나 이 윤석열 징계 소송은 이런 겁니다. 1심에서는 윤석열의 징계가 정당하다. 아니, 오히려 가볍다. 사실 잘랐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줬지? 정직으로 끝났지?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어. 문제는 윤석열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잖아. 어떻게 보자면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취소 소송을 냈는데 그 자리를 지가 차지해버렸네. 지가 지를 상대로 내 옛날에 그지?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의 윤석열을 상대로 야, 내 징계 취소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송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한동훈이에요. 윤석열이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인 거야. 이게 소송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요, 판사 임용, 승진 이런데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법관 인사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판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함부로 소송을 하는 거, 법무부 장관이 이익이 직접 관련돼 있는 사건을 담당을 하는 거는요, 뭐다? 이해충돌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니, 어떤 판사가 나를 골로 보낼 수도 있고 인사에서 물먹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관심을 지대하게 쏟고 있는, 아니 그 사람이 이익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함부로 야, 너 패소, 법무부 장관 패소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한동훈이라는 자는요, 서초동에서 유명해요. 뭐라도 지 조금이라도 하나 손해를 보면 반드시 보복하는 놈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판사가 한동훈 무서워서라도 재판 제대로 하겠어요? 따라서 이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돼서도 안 되고 설령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한동훈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한동훈 혹은 윤석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의 인물이 특별 대리인을 맡아야지 되는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은 오히려 1심에서 승소한 그 변호사들 전부 다 잘라버리고 지 멋대로 변호사들을 싹 갈아치워버려. 지 마음에 맞는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싹 갈아치워버려. 갈아치우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재판이 황당하게 진행됩니다. 윤석열 쪽에서는 증인신문을 70분을 하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증인신문을 7분밖에 안 해. 말이 7분이지 실제로는 5분밖에 안 됐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증인도 일방적으로 윤석열한테 유리한 증인들만 부릅니다. 불리한 증인은 아예 채택조차 되지 않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자,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윤석열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한동훈은 재판에서 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측 대리인은 아예 신문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되게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라고 변호사 자체를 바꿔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동훈이 그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할 변호사를 꼭 집은 거죠.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변호사는 엄청 빵빵한 사람으로 세운 거고, 애시당초에 싸움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지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아니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특별 대리인 제도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보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고 쳐요. 만약에 아동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있다 쳐요. 부모한테 아동 학대를 당한 그 미성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미성년자는 아동 학대를 당했으면 자기 부모를 상대로 해서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미성년자는 본인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모가 대리를 하든지 차후 추인을 하든지 그래야 돼요. 실제로 만약에 이 미성년자가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자, 아이가 부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는데 그 소송의 법정 대리인이 부모면은 부모가 부모를 자기가 자기하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고 부모, 피고 부모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럴 때 부모가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변호인이 등장해가지고 뭐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법정 대리인을 한다든지 혹은 검사나 공익적인 변호인이 이 아이의 이익을 대리해주는 특별 대리인 제도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 윤석열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징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윤석열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돼버렸네? 그러면 윤석열이 윤석열을 상대로 해서 소송 내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의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건데 이게 소송이 제대로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할 특별 대리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재판이 굴러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법무부 장관도 안 하고 변호인도 안 하고 심지어 판사도 안 하고 있어. 이 세트로 다 탄핵 당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이걸로도 탄핵 당해야 돼. 이거는 진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이 돼요.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야말로 배임이에요. 배임. 자, 한동훈도 탄핵 사유인데 이와 관련해서 반발도 엄청 많았어요. 박은정 검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재판에 불러라. 왜? 박은정 검사는 이 당시에 이 사건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 이 징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검사란 말이에요.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법정에 가가지고 이런 이유로 징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 근데 불리한 증인이 되다 보니까 안 불러. 1심에서는 나왔는데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냐고. 그죠? 자, 도대체 이런 황당한 상황 법무부 장관이 개지랄을 떨면 판사라도 제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판사가 제지도 안 하네? 도대체 이 판사는 누굴까요? 네. 그 판사는 심준보, 이승한, 그 다음에 김종호라는 판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사람이 빠졌네요. 제가 지난번에 한 명이 빠졌다고 그랬죠. 김종호 판사입니다. 자, 서울고법 행정 1-1부인데요. 행정 1-1부는 이게 대등재판부입니다. 심준보, 이승한, 김종호 이 사람들이 연수원 20기, 21기, 22기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의 경력의 차이가 없고 20기, 21기, 22기면은 다 이제 대법관급 또는 법원장급에 해당하는 아주 최고위층 원로 판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재판의 경력으로 보자면 하등의 문제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거야. 이 판사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판사가 더 의심스럽죠. 제가 볼 때는 판사하고 한동훈하고 짰나?
아니,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짜기야 뭐 어렵겠지만, 왜 소위 말하는 묵시적인 합의라는 게 있잖아. 이런 묵시적 합의라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가 자꾸 들어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판사들 면면을 보면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첫 번째, 이 사건의 재판장은 심준보 판사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심준보 판사. 이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법농단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로 징계 대상까지 올랐고, 사실 한동훈한테 불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사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성향이라든지 재판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 내용, 그러니까 재판부 동향을 수집을 해서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 사법농단 재판에서 등장해서 증인으로 또 증언까지 합니다. 불려가가지고 검찰에서 수사까지 받아요. 한편으로 보자면 검찰에 그닥 우호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그 사법농단 사건에서 가장 검찰 측에 우호적으로 증언해줬던 거의 검찰의 말에 뭐 설설 기었던 그런 판사라고 그런 뭐 평가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법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이 사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법정책실장이면 1급이에요. 1급. 차관은 다음 자리거든요. 거의 차관 자리나 가까운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정은호 게이트, 당시 정은호가 법원이라든지 검찰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김유정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만들었다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은호 게이트가 있는데, 이 정은호 게이트 수사가 법원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확대가 되지 않도록 검찰을 좀 로비를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실제로 활동했다라는 혐의도 있습니다. 심준보 부장판사예요. 즉,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어떤 특별한 성향이 있다기보다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힘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굽혀지는 사람인 거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종헌, 양승태 지시받고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해줬는데, 막상 이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고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이번에는 검찰 편에 서서 검찰한테 유리한 증언을 막 해준 그런 사람인 거 아니야. 즉, 힘 앞에 약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요, 이 사법농단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 무산되죠. 그리고 징계 대상에도 올랐는데 결국 징계도 안 받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탄핵을 안 당하는 건 물론이고 징계까지 안 받습니다. 근데 이 탄핵은요, 지금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사법농단 사건 마무리 지어지지 않았어요. 드러난 부분,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심준보 탄핵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심준보 이 사람 심지어 뭐도 되온다? 대법관 후보로까지 거론됐어요. 탄핵을 안 하니까 이런 거야. 근데 이 사람 심준보 왜 탄핵이 안 됐느냐? 이게 이 사람이요, 탄핵을 당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당시 민주당 쪽에서 막 진행을 했는데, 당시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 탈당파, 이 박지원하고 주승용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면서 선거법 개정해 주면은 탄핵에 동의할게 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 무산돼 버린 겁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탄핵이 무산된 과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 귀국한 이낙연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그 180석, 국회 180석 의석을 장악을 했으면 그 다음 바로 해야 될 일이 이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던 판사들을 탄핵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지부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입고를 당한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개혁을 미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이탄희 의원이 제일 목 놓아서 요구를 했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판사들 징계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징계했으면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조국 장관에 대한 판결이 이따구로 안 나왔어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 이따구로 안 나왔어요. 검사들은 지들 눈밖에 난 판사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다 족치는데, 민주당은 명백하게 드러난 문제까지도 슬슬 넘어가 버리고 때를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판사들이 뭐가 보이겠어? 검사는 무섭는데 민주당 저것들은 별로가 아니었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어디로 굽겠어? 힘센 놈 쪽으로 굽는 거야.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이낙연이 져야 돼요. 하나 진짜 따져보면 열받네 진짜. 자, 여하튼 이 심준보 판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양승태 키즈로서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했던 사람. 그래서 탄핵이냐 징계냐 논의가 심각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탄핵도 징계도 받지 않고 넘어간 놈이다. 자, 판결 내용도 황당해요. 40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챙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했던 사람이고요. 유성노조, 유성노조라고 아시죠? 유성하이텍인가요? 그렇죠? 유성정밀인가요? 하여튼 노조원들을 법정 구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유성노조가 회사 측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고 회사 직원들이 일부러 노조원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하필 두들겨 맞던 노조원들이 그날은 발끈해가지고 회사 측 사람들을 한 대 팼는데 그거를 전부 다 법정 구속한 거야. 사실상 그 당시 회사 쪽에서는 일부러 맞은 거지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회사 측의 그런 음모가 뻔히 보이는데 노조원들을 법정 구속한 사람이 누구다? 심준보예요.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죠. 힘이 센 놈한테 기울어지는 놈인 거예요. 지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거나 지 앞길에 혹은 지 실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고려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비겁한 놈이죠. 판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제로이죠. 이런 자가 지금 윤석열 징계 소송의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자,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 이승한 부장판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오른팔 왼팔 하여튼 가까운 사람이래요.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서 사법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준보는 양승태 밑에서 사법정책실장, 이승한은 김명수 밑에서 사법정책실장을 한 거예요. 둘 다 어마어마한 고위법관, 어마어마하게 경력이 뛰어난 법관, 아울러 언젠가는 대법관을 노려볼 수 있는, 이번에도 대법관 후보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승한 부장판사,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른팔 왼팔 하여튼 그와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사법정책실장까지 했으면 약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 여러분 혹시 세계 7대 경관 투표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제주도를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 전화를 걸어주세요. 여기에 많이 전화를 걸면요,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 포함이 된대요. 라고 엄청나게 광고했던 거 기억하시죠? 알고 봤더니 그게 사기였더라. KT의 사기극이었다. 자, 그거를 폭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죠. 근데 그 내부 고발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 법원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이 누구다? 7대 경관 부정투표, 사기투표, 국민들을 속인 KT, 이것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내부 고발자를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환입니다. 이승환, 이 사건의 주심, 윤석열 징계소송 사건의 주심 이승환 부장판사예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면 글쎄 법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상식하고 이렇게 황당하게 벗어나는 사람이면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공익신고자가 아니죠? 뭔 논리로 이게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이렇게 갖다 붙였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또 있습니다. 전공로 전임자 활동하느라고 전공로 전임자 활동을 해서 자신의 원소속 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임해도 된다. 라고 판단되는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전공로, 전국 공무원 노조죠. 전공로가 이놈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전공로도 제가 볼 때는 자업자득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왜냐? 전공로가 언제 생겼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생겼어요. 그 전까지 전전긍긍 하다가 이 김 DJ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노조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2개, 3개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노무현 정부 두들겨 패는 거였다고. 툭 하면 전공로가 앞장서 가지고 노무현을 욕하는데 앞장섰거든. 자,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와? 이명박이 들어서네. 이명박은 자, 전공로 덕분에 대통령이 됐는데 정권을 장악했는데 전공로를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그때 전공로하고 전교조가 정말 집중적으로 얻어맞죠. 그래서 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전임자가 있었는데 전임자가 없어지면서 전임자 니들 출근해 이렇게 된 거야. 출근하면은 안 되지.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해고. 자, 이에 대해서 당연히 노조는 법원에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겠죠. 그런데 그 노조의 억울함을 너무나도 냉정하게 외면한 자가 누구다? 이승환. 이 2개만 보더라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역시 사회적 약자한테 냉정하고 노조에 적대적이며 내부 고발자한테 매우 인색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 이승환 부장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 징계소송의 주심이에요. 걱정이 많이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 김종호 부장판사는 누굽니까? 네, 이 사람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고법부장판사를 했고요. 부산고법부장판사도 합니다. 나름
뭐 공정한 재판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한테 실형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35 공식이라고 아십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거. 예, 재벌 회장들한테 나오는 너무나도 일률적인 그런 결과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상 그 실형을 살리지 않는 뭐 그런 식의 그런 판결이 많았는데 이 김종우 부장판사가 그 관례를 처음으로 깹니다. 그게 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징역 4년 6월이 선고가 됩니다. 거의 이대로 가요. 그나마 좀 낫나요? 글쎄, 그나마 낫다고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여성 인권 디딤돌상을 받습니다. 여성 그 성폭행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 성폭행 피해자가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원을 해줬다라고 해서 여성 인권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낫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이요, 이런 재판부 구성을 기화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패소하려고 윤석열 징계 소송에서 패소하려고 생쇼를 하면은 그거는 결국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핵을 앞당기는 게 될 거다. 이거야말로 뭐다? 배임이다. 한동훈이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법리대로 하자면 바로 누구? 한동훈이야말로 배임으로 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죠. 한동훈 탄핵당할 결심을 한 거라고. 패소할 결심이 아니고요. 탄핵당할 결심이다. 뭐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